자, 종합소득 세액공제 감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재 368페이지, 369페이지 가시면 기부금과 월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보시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 소득금액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금액 요건 제한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또는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세 개 소득을 모두 다 더해서 그 합계액의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한 사람 것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연령에 대한 요건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기부금이요. 연령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조건과 60세 이상 조건에 충족된 부분의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금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종교단체 아닌가요? 그러면 21세부터 59세는 교회를 가면 안 되고 절을 가면 안 되고 성당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도 헌금을 하면 안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거 연령 요건까지 제한하는 건 좀 그렇구나. 그래서 연령은 풀자. 소득에 대한 건 제한을 하자. 그래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에서 공제받으면 되니까 그들은 끌어들이지 말고 대신에 연령 제한은 풀자. 그래 여러분 우리 왜 모태신앙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시지 않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랑 종교단체에 다녔던 분들은 커서도 계속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은 잘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의 내용을 보시면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우리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시 소득금액 요건은 제한을 그대로 두겠지만 연령의 요건의 제한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의 몇 프로? 15%를 세액공제해주겠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몇 퍼센트 공제를 해주겠다? 30%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30% 기준 금액이 1,000이잖아요. 이게 기존에 2,000이었었거든요. 근데 1,000으로 개정을 해준 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싶대요. 그래서 기부 문화 활성화 정책 때문에 금액을 하향 조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을 높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 시험 목적상 우린 반드시 우리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전산세무 시험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업무에 가시면 기부금, 특히나 이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종류를 외우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 외운다기보다 서류가 맞게 돌았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 기부금도 현재 국세청에 모인다, 모이지 않는다? 모입니다. 정당 후원하는 얘기 앞에서 한번 했어요, 여러분. 정당 후원금은 100% 모여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부금 서류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면 정당이 무슨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요즘은 뭐 유튜브 돌리고 막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 자체적인 사이트들이 있죠. 그 사이트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냥 언제부터 내려받으세요 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은 국세청에 가보면 간소화 서비스에 100% 모여 있더라는 거죠. 또는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서 기부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 기부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또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초록우산을 통해서 자, 그게 국세청에 모이느냐? 100% 모입니다. 안 모이는 건 종교단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사실상 우리 왜 안경 구입한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경 구입한 거 국세청이 안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안경점에 가서 저 이번 연도에 안경 구입한 거 무엇 해달라. 우리 의료비 공제받아야 되니까 서류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그 안경 구입비 의료비 공제받을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본인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세요. 그랬다가 그 신용카드 영수증에 안경 구입한 거라고 쓰고 연말정산 때 그 서류를 내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주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경 구입은 어디에서 구입했다라는 정보가 정확하게 있고 그 사람의 사업자 번호랑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이름이 써 있어야 되고요. 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시력은 어떻고? 그게 시력 교정이잖아요, 여러분. 왼쪽 시력은 어떻다라는 그 내용까지 다 써 있어야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 거지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그래서 국세청이 안경점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서버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 안경 시력 교정용 판게 있으면 보정용 판게 있으면 못해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입력해라. 근데 여러분 그 일이잖아요. 안경점은 싫죠. 근데 그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점은 조회가 된다고 그러고 어떤 안경점은 조회가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안 되면 내가 지출한 데 가서 무엇 하시라?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받아오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카드 영수증 그런 거로는 아예 안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 기부금도 국세청에 안 모여 있으면, 홈택스에 모여 있지 않으면 무엇 하시면 된다? 기부처에서 서류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누구다? 종교단체예요. 근데 국가가 계속 제재는 합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이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허위 기부금들이 있었어요. 자, 그 얘기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제 아는 분이 교회에 소속이 있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나 기부금 영수증 좀 하나 떼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얘기해볼게. 그랬더니 그 아는 분이 통해서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써있고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언제 본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거 자격증이니까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있었어요. 우리 왜 AT 시험 문제 풀 때 기부금 영수증 붙여주고 분계 문제 낸 적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양식 다 같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반드시 기부처에 명판직인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부를 누구한테 했다. 여기 내 인적 정보 다 써 있겠죠? 금액도 얼마이다. 그런데 이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 발급이 됐던 거예요. 제가 아까 불법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내가 받아왔다. 저 같이 수업했던 교육장소에서요. 저랑 같은 과목은 아니신데 아버지가 교회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부를 그만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금 필요경비가 부족하니까 기부금 영수증으로 많이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적발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부금에 대한 게 국세청이 표본조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부처의 자료를 받아서 기부 내역서가 맞는지를 크로스 체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게 대대적으로 터졌던 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근로소득자만 볼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득자들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제가 AT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왼쪽 상단에 뭐가 있다. 우리 발급한 번호를 쓰는 자리가 있어요. 1년 번호 쓰는 자리. 이 난이 무엇이면 안 된다? 절대로 공난이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공난이면 안 된다.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꼼꼼한 출제자들은 기재를 해주고 근데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출제자들은 공란으로 계속 주고 있거든요. 실제 업무상에서는 공란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기부금은 여러분들 거랑 기부처에서 발급해준 서류랑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사후조사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본조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크로스 체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법을 하면 국세청은 국세청 나름대로 강화 조치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실 거. 그러니까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허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종교단체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단체에 아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자꾸 적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국세청에 모여 있으면 벌써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부금 영수증이에요. 여기 중간에 무슨 기부금인지 써 있어요, 여러분.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가 법정인지 지정인지 몰라서 나 프로그램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할 때 못 넣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시험은 얘를 붙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금은 AT가 더 쉬운 게 맞아요. 왜냐면 AT는 벌써 기부금 영수증 받아올 때 보이니까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법정인지 지정인지 틀릴 일이 있겠어요? 업무상에는 안 틀린다고요. 근데 시험은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죠. 누가 법정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법정과 지정에 대한 부분에 단체는 국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는 당연히 안 바뀌겠지만 지정된 기관들은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서류 보시는 거 조심해 주시고 실제 업무에서는 다 기재돼서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다만 회사였을 땐 이게 법정으로 인정이 안 되거나 지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부를 했는데 그들은 기부기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기부 영수증 발급해줬는데
추후에 가서 국가 사이트에 가서 기부처가 맞는지 확인했더니 기부처의 명단이 없어요. 그럼 기부금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법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그런 기부처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우리 연말정산은 거의 다 종교단체가 주거든요. 종교단체가. 자, 법정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부금의 종류를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가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이 있었다. 또는 국방 헌금이라든지 국군 장병 의무금품에 대해서 내가 기부한 게 있었다. 자,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가 있더라. 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여러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국가랑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여러분 단체가 어려우면 우리 그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들 또는 뭐 그런 쪽에 있는 분들 나올 때 여기 옆에 뭐 달고 나온다? 빨간색 열매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달고 나오지 않느냐? 그거 기부하면 나눠주는 배지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걸 사랑의 열매라고 많이들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홍보용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왜 그 노고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고요. 원래 그 사랑의 열매라고 불러지고 있는 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불효토끼 성금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전부 다 법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을 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불효토끼 성금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단체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뭐 많아요, 여러분. 바보 나눔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어디 있죠, 여러분? 천안에 있나요? 네, 이게 아마 천안에 있을 겁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이 대한적십자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5월이나 아마 3월, 5월 그때쯤 되면 이 적십자사에서 무작위로요. 집에 모아요, 여러분. 우편물. 내가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우편물에 기부 얼마 하세요라고 나와져 있죠. 그게 법정 여러분. 그리고 그거 읽어보시면 요거 기부하시면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말해요. 대부분 가끔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는데 법정이 아니라 지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 지로회에서 나왔던 돈 말고요. 본인이 추가적으로 기부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정은 그냥 지로로 나온 부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제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험 목적상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용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자원봉사하는 쪽에 가보시면요. 기부 영수증 발급해주는 관리자들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서류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1시간당 얼마라고 책정을 해서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그래서 이 부분은 8시간 기준 5만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냥 30만 원, 그럼 30만 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시간으로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8시간으로 8시간당 8시간 기준 5만 원이니까 우리가 30시간이면 30시간 나누기 8 곱하기 5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금액 환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정기부금에 누구 들어야 되죠, 여러분? 정치자금 기부요. 자, 정치자금을 후원한 게 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 묶어서 그냥 정치자금 기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정치자금 기부금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10만 원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기부금 10만 원에 대해서 얼마이다. 10만 원이 넘쳤다면 10만 원 다 들어오겠죠, 여러분? 1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99,909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 그리고 여러분 소득세가 줄어들면 누구도 줄어들어야 돼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여기서 10만 원을 빼주면 지방소득세 만 원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11만 원 공제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110분의 100만큼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정치자금 기부한 게 있었다라면 우리 소득세로 빠지는 기부금 공제는 9만 909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로. 그래서 우리 요거 시험에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왜 많이 물어봤냐면 국세청이요. 이거 규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었어요. 100분의 100으로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100을 무조건 빼주고 지방소득세에서 10이 또 빠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본인들이 뒤늦게 발견을 하셨죠. 네, 그건 국가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바로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기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과한건 법정, 그리고 10만 원 이하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쪽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대체적으로 비상장에서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요. 상장사들이 조합을 만들고 주식을 살 때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사죠. 그럼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액면으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내가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게 있다. 그런데 이걸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려면 제가 조합원이 아니어야 돼요. 네,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만.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아닌 거주자 본인이 우리 사주 조합 회사 안에 있는 사주 조합에 기부한 게 있다라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었을 때. 자, 그리고 지정기부금. 자, 지정기부금에 가시면 종교단체 기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교회 또는 성당 또는 사찰, 이러면 절이겠죠, 절. 자, 그래서 그런 기부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왜 노동조합비라는 게 있죠. 여러분 노조에 가입하시면. 그러면 그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가 있다. 자, 무료 또는 실비, 사회복지시설, 불효토끼, 결연기관에 기부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기부금 인정이 되겠죠. 이 결연기간 용어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불효토끼 성격만 있으면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뭔가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인정을 하죠. 자, 그래서 불효토끼 성금이 없어졌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없어진 적은 없어요. 다만 기관을 통해서만 나가면 돼요. 기관을 통해서만. 예전에는 결연기간이든 아니든 안 따지고 다 인정해 줬거든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가 있었다라면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이 정치자금 얘기할 때 제가 요 얘기 안 하고 온 것 같아서요. 정치자금 기부는 누구 거밖에 안 된다? 본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자꾸 부모님 거를 계속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자금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것도 본인 거밖에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조합원이면 공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근데 우리 사주 조합은 잘 안 내요. 시험에서 잘 안 내긴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자,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부금 세액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게 누구냐? 우리 향후회, 친목회, 동창회, 종친회에 내가 기부한 게 있다. 우리 왜 이런 데 모임 있으면 뭐 찬조 얼마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기부금이 되냐고 물어보세요. 안 되신다고요. 시험에서 이거 왜 내냐고요?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같은 경우도요. 그냥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전부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도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를 계산해서 금액이 넘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나는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다. 초과하면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는요. 한도는 누가 확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기부금 한도 계산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그 금액의 25%가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의료비는 3%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급여가 확정이 안 되면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부금은 어떻게 되더라?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한도 계산을 하려고 보니 우리 소득금액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금액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무제한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소득금액에 의해서 한도가 나왔고 그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배우는 순서를 들여다보면 내가 산출세액이 나왔다. 그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공제도 빼고 교육비 공제도 빼고 보험료 공제도 빼고 뭐뭐 뺐겠죠? 자, 빼고 남은 한도를 또 가지고 써야 돼요. 전체 한도에서 그거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을 공제하려고 보니까 다른 거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실제 남은 게 얼마 안 되네. 그래서 난 기부를 지금 1,000만 원을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50만 원밖에 안 된대 라고 하면 남은 거 무엇 하시면 된다? 이율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럼 몇 년 동안 2월?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기부금이든 지정기부금이든 모두 다 무엇이 된다? 2월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전에 발생됐던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은 3년, 지정은 5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중간에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는 5년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2019년 이후부터는 몇 년간 2월 공제? 10년간 2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이제 이게 1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아주 골치 아프게 바뀌었어요. 무슨 부분? 2014년, 1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법의 해석을 잘못했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19년도에 발생됐던 기부금 중에 공제 못 받은 게 있으면 그거부터 10년 카운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법이 개정이 돼서 19년도 이후부터 적용을 할 건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지금 남겨져 있는 2월 돼서 넘겨왔던 기부금 중에 13년 이후 게 있으면 그거를 10년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세봤더니 지금 현재 그럼 13년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21 그러면 아직까지도 8년밖에 안 지났어요. 공제 못 받은 거 있으면 그 계속 뒤로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2월 된 기부금 중에 13년 이후에 지출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것까지 끌어서 무엇해라 10년 동안 사후 관리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골치 아팠던 법이긴 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 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글을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자, 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자, 초과라는 건 내가 한도 계산을 했는데 한도는 100이고 내가 지출한 금액은 500이다. 자, 그래서 500이 더 크니까 우리는 얼마가 초과됐다? 400이 초과됐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한도는 0이고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얼마이다? 500이다. 그러면 그 지출한 금액 500 그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실수를 합니다. 자, 지금 한도가 100이 남아서 500을 넣어서 400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부금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거 넣어봐야 공제금액 하나도 없는데? 야, 너 지금 10월 달부터 일했잖아. 근데 너 기부가 500이나 있었어? 근데 10월 달부터 일하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너 냈던 세금 다 돌려받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근무 사실이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 그거 내년에 받으면 돼. 그래서 이분이 무슨 결정을 했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소득자는 분명히 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원천징수 의무자인 종업원이 독단적으로 입력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2022년도에 가서 무슨 전년도에 지출했던 거 공제받겠다고 넣겠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공제를 못 받아도 지출했는데 한도가 아예 안 남아서 공제를 못 받아도 무엇해야 된다? 무조건 나 이런 기부금을 한 사실이 있어요라고 해서 기부금 내역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금액을 그대로 다음 연도 500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넣어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실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업무상에서. 시험은 이런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업무는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종업원이 제가 아까 입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9월 달까지 직장 다녔었고요. 다녔으면 다녀온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근무직 거 서류 받아오셨죠? 그거 같이 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근무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뜬금없게 연말정산할 때 와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근데 저 작년에요.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공제 못 받아서
400을 2월 한다라고 했거든요. 저 이거 금년도 해주시는 거죠?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업원은 우리 회사 10월에 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의 사실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근로자한테 무슨 얘기 하셔라? 그러면 전년도에 기부금 서류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신고한 서류. 그 서류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400 넣어드릴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서류는 그 회사에서 받지 않아도 국세청에 벌써 그 서류가 제출이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산 때 우리가 의료비와 기부금의 지출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부금은 공제를 받든 못 받든 2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부금 명세서를 내셔야 되고요. 그게 국세청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전년도 거 기부금 명세서가 있었겠죠. 그거를 출력을 해서 내가 10월에 입사한 회사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전년도에 500 있었고 전년도에 100을 받아서 400이 금년도에 끌어와서 금년도 거에서 공제받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서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근로자가 냅니다. 회사가 하시는 게 아니라 됐을까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의료비는 공제를 받는다라면 무조건 내는 서류예요. 의료비는 지출이 따라 되는 게 아니고요. 의료비 공제받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의료비 네 거야, 남의 거야. 이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 거일 수도 있고 배우자 거일 수도 있고 부양가족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부분의 내용이었는지 요목조목 써서 무엇하겠다? 제출해라. 그러면 공제해 줄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들은 따라붙는 서류가 없지만 기부금하고 의료비는 따라붙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험은 그 시험 문제를 내다 말다 합니다. 그리고 자주 내줘야 우리는 공부가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자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또 사단이에요. 왜일까요? 자주 안 내니까 여러분 내면 이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말정산 전산이 왜 제가 쉽다고 하냐면 그냥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주어져 있는 조건만 몇 가지 넣고 그 요건이 맞으면 다 맞았음 처리를 하면서 9점을 줘요. 최소 9점짜리 또는 최소 8점짜리거든요. 그렇게 줘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업무는 그것만 해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못 들어가요. 신고하겠다고 마감하면 이 서류 빠져서 안 되고요. 이 서류 빠져서 안 되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말정산이 시험에서 나오는 건 서류를 생략해서 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만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듣고 뒤에 실기할 때 저희는 한 번은 다 전체 볼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보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공제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년도 또는 과거 연도에서 무엇된 거? 2월 된 기부금이 있더라. 그리고 나는 당해 연도에 무엇된 게 있다? 지출한 기부금이 있더라. 그러면 저 공제는 누구부터 받아요? 라고 문제가 되겠죠. 네, 기부금 공제는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기부금을 뒤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한도 내에서 2월 거를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한도가 남으면 금년도 거 공제받아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왜 노란색 표시했을까요? 네, 이것도 한 3년 전에 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면 기존에는 당해연도 지출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받고요. 그리고 한도가 남으면 2월 된 거 해줬었거든요. 근데 법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2월 된 거 먼저 받고 금년도 거 그 다음에 적용해라. 그리고 금년도 거 다 못 받으면 금년도 걸 2월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표시한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은 세팅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 요령만 맞춰보시면 돼요. 네, 보는 것만 맞춰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부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소득자도 여러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조심할 게 있으세요. 이게 이제 종합소득 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로소득자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제 부분에 얘기를 할 때. 근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하실 때, 저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업하시면서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소득자였다. 라고 하시게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먼저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거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이 중간중간에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필요경비 처리. 그리고 필요경비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에 와서 우리 한도 계산을 거기서 따로 해요. 네, 그 한도 계산 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다만자가 붙어요. 자, 무슨 부분이 붙더라? 우리 사업소득자 중에 여러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정기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우리 간편정부 대상자처럼 보세요라고 했던 직전연도 수익금액 7,500만 원에 미만인다라면 무엇 할 수 있다?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수 있는 세 사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죠?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그래서 그들은 피드경비 처리 안 해요. 그래서 다만 그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써드릴게요. 연말정산 대상자. 자,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무엇한다? 필요경비 처리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처럼 무엇을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여러분 간편정부 대상자는 장부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편정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분들도 무슨 부분? 기부금 세액공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버려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예외자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볼게요.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 내역이고요. 공제 대상 기부금을 법정이면 법정의 동그라미, 지정이면 지정의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제 못 받는 건 X.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그라미만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럼 볼게요. 자, 본인 명의의 종교단체 기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부한 거니까 문제될 거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단체도 기부단체 있고요. 그러면 법정이다, 지정이다? 지정이죠, 여러분? 네, 종교는 모두 다 지정입니다. 자, 배우자, 나이는 47세이고요. 소득은 없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대요. 자,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적십자사 기부한 거 공제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대한적십자사 기부는 법정 기부금입니다. 자, 본인 명의 종친의 기부. 여러분, 종친의 향후에, 친목회, 동창회 다 안 된다겠죠, 여러분? 네, 이 부분은 다 X입니다. 어느 쪽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부금에 못 들어온다. 지정도 아니더라.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부르는 건 기부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자녀 17살이고요. 소득은 없습니다. 국방 헌금을 기부했다. 공제받았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러면 법정이다, 지정이다? 법정입니다. 자, 부친 81세이고요. 사업소득 금액 2천만 원이 있고 이재민 구호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있대요. 자,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연령은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문제가 있네요. 소득 규제하겠다겠죠. 그 사업소득 금액 2천만 원은 사업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X가 됩니다. 만약에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이재민 구호금품 자체는 무슨 기부금이다? 이 부분은 법정 기부금에 속하죠. 자, 모친 80세이고요. 소득은 없습니다. 자, 정당에 무엇하였다? 후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당에 후원한 정치자금은 우리 정치 자금에 대한 기부는 우리 누구밖에 인정이 안 된다? 본인이요. 그런데 누가 기부했어요? 모친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자, 본인 명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부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국가가 무슨 단체로 지정해줬다? 법정단체로 지정해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법정기부금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27세 나이이고요. 근로소득 금액 2,700만 원. 자, 특별 재난 지역에 자원봉사 기부가 있었대요. 자, 특별 재난 지역의 자원봉사는 자, 8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얼마이다? 5만 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되게 조금이죠, 여러분? 자, 5만 원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 연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로소득 금액 2,700만 원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득 규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는 법정 기부금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만 본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걸 시험지 계속 써서 낼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월세 넘어갈게요, 여러분. 월세. 자, 월세 세액공제 부분. 자, 월세 세액공제는요. 거주자 본인이 일단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요. 자, 거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을 떼봤을 때 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그리고 무엇이 들어온다? 총급여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그리고 반드시 무슨 주택? 85평방미터 또는 100평방미터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우리 무엇하게 되면 빌려 쓰게 되면 나는 달달이 세를 냈더라. 그러면 무엇하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볼 게 되게 많죠. 무주택 세대 세대주. 자, 우리 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뭐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 쓰잖아요, 여러분.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서 뭐 확인하셔야 돼요? 면적이요.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으니까요. 면적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이 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피스텔도 들어올 수 있고 다중생활시설도 들어옵니다.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러분 주거용 오피스텔 있고 상가용 우리 상가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하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의 대표인 게 고시원이에요, 여러분. 고시원.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고시원이 예전에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는이라는 게 하나 붙습니다. 무슨 부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 그래서 여러분 앞에까지 끊고 뒤에 기준시가가 다 따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라면 우리 월세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월세를 실질적으로 세대주도 제어해요. 그리고 계약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계약을 제가 못하고 저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봤더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계약서는 어머니가 썼지만 실제 월세는 내가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세대주이고요. 난 무주택자이고요. 그러면 그 월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월세 계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도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람도 본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완화가 된 거예요. 딴 사람이 쓰기도 해요.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살 땐 사실상 본인이 월세를 내도 딴 사람이 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 가야 되는데 평일날 계약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요. 시험은 다 본인 거로 내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 거로 내주고 있고. 자, 그러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지급한 월세 금액의 몇 프로? 10%. 근데 이것도 무제한이 아니고요. 연간 얼마까지만 최대 공제해주겠다? 750만 원까지. 그래서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750만 원이 최대 한도이고 거기에 10%가 월세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10%로 써드렸지만 공제율이 올라가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요? 총급여 수준이 지금 현재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총급여가 7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7천만 원보다 적은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분, 그게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급여 얼마?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환산을 했다면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서 왜 종합소득 금액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인 경우에 이거 공제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 영향을 또 받겠죠. 그래서 4,500만 원 이하 요건에 해당된다라면 12% 해주겠다. 그리고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10%가 공제율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월세 부분 하실 때요. 업무하실 때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 꼭 받으셔야 돼요. 월세 계약서 꼭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받으셔야 돼요. 내가 월세를 정말로 집주인한테 줬나라는 것도 봐야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돈을 줬다라는 서류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통장 카피 낼 건데요. 네, 괜찮아요. 네, 통장 카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장 카피를 내는 건 좋은데 본인이 만약에 내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실 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다 캡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출하는 계좌를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등록할 때 월세라는 거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뒤에 가서 그 월세만 따로 취합을 해서 출금한 날짜별로 한 장의 페이퍼로 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뽑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 이거 뭐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서 스캔 뜨고 그리고 돈 나가는 계좌 기록을 넣어서 그거를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그 부분이 현금영수 발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돈이 지출될 때마다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매번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집주인한테 돈 받았다는 거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집주인이 안 찍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줬다라는 사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통장 카피를 뜨든 아니면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는 내역서를 작성을 하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방법의 수단을 은행 사이트를 써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그게 안 됐었거든요. 지금 다 되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무슨 방식, 우리 지금 쓰는 방식 중에 아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용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그 방식을 쓰거나 네,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은 관계없어요. 시험은 뭐 그런 얘기를 낼 필요도 없고요. 업무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챕터 얘기는 모두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되면 프로그램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왜냐면 전산세무 2급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까지만 시험 문제를 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